반갑습니다. 자, 이게 오늘이 날짜가 3월하고 며칠이에요? 3월 10일. 우리가 작년 같으면 봄이 왔습니다. 막 이런 인사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인사를 무섭게 하고 어떻게 건강하시냐라는 게 제일 큰 화두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하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라는 내용을 갖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공지한 내용과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있는 거랑 공부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테마 4개를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자,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세 번째 테마가 경매예요. 네 번째 테마가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을 다 수업을 할 거예요.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래서 아마 예정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오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배우는 요 제목을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매년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장님하고 수업하는 민법하고 시험 범위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한 내용은 학문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쉽겠어요? 우리 배우는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수업을 하고 민법을 들으면 도움이 돼요. 우리 걸 다 알아야 민법을 풀어요. 민법이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장님이 수업하는 이게 민법이 더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도 거의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우리는 무조건 한 문제씩이에요. 민법에서 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내용은 별로 안 나와요. 쉬운 내용은 나와요. 근데 요즘은 또 추세가 자꾸 사례를 들어서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례를, 현실에 대입을 말로 하는 건 쉬운데 이게 사건을 주어주니까 어려워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경매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경매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그 내용은 경매인데, 이것도 매년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려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매에 대한 상식 정도인데 이것도 1시간 동안 꼬박 수업을 해도 다 알지 모를지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매수 신청 대리도 거의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요 매수 신청 대리는 뭐냐면 중개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의뢰인이 와서 소장님, 저는 경매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겁이 나서 법정에 못 가니까 제 대신 법정에 가서 경매 물건 좀 받아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난 경매 모르니까 옆집에 가세요 라고 해야 돼. 없어 보인다, 그죠? 없어 그러면 중개업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앉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매수 신청 대리요. 여기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교재 471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그럼 요게 또 크게 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에 왜 자꾸 제목을 적는지는 조금 있으면 알아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배웠든 안 배웠든 관계없이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는 법이냐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저를 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뭘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냥 한글만 해석해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습관화를 시켜야 돼. 제가 여러분들 뭐 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는 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를 해보자고. 뭐를? 주택을 임대차 한 사람을 보호해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주택은 뭐 그냥 그렇고 임대차를 한 사람한테 뭐를 보호해주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안 배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좋아. 주택을 임차한 사람 보호해준다고. 뭘 보호해주는데? 그게 뭔 권리 그러면? 그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다 보면 다 나와요. 보증가, 보증금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제로 전세는 아니지만 채권적 전세지만 전세 보증금가 기간을 보호해 주는 게 이게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해야만 이 내용이 이런 걸 배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
제1절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까지만 밑줄을 한번 그어보는데 시험 나와서 끊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배운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보다 먼저 이제 적용을 하면 민법보다 먼저 적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무슨 법이 되냐면 특별법이. 이게 특별법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민법에 의한 다 계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계약인데 그 민법에 의한 계약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줄에 가보면 특별법으로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아무리 특약 아니라 특약 할배를 적어도 이거는 무효예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내려가서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자, 양갈로 1번의 계약 당사자의 범위, 인적 범위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연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법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원래는 법인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가보면 예외적으로 법인이 되는 경우가 나와요. 일단은 우리가 자연인이 한정돼요. 이따 예외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자연인이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적용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외국인도 당연하게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된다. 내국인도 적용되고 외국인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에 가봅니다. 아까 동그라미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우리 요즘 말로 LH라고 한다. 그죠? LH. 자, 그 다음에 지방공사 밑줄. 지방공사 밑줄. 자, 그 다음에 D장 넘어갑니다. 자, D장 넘어가요. 자, D장에 가보면 동그라미 4번에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할 때 중소기업 밑줄. 첫째 줄에 중소기업 밑줄.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만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자연인. 예외적으로 법인이 적용되는데 몇 개? 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 뭐요? 중소기업. 그럼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배우자분이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저기 석유화학 사택의 뭐 큰 회사 이런 데 다니는 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도는 회사가 되고 그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따가 배우는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만 적용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법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사람에 관련되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가보면 교재 472쪽에 가보면 계약 목적물의 범위, 물적 범위하고 나왔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니까 막 뭐 억수로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냥 쉬운 얘기를 하면 지금은 우리가 주거 삶의 대부분이 우리가 60%가 아파트에 살아요. 나머지 40%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에 사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 돼. 2층짜리 단독주택이요. 자, 어떤 사람이 요 2층짜리 전체를 다 빌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2층만 빌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고 그 중에 여기 있는 방 한 칸만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된다. 공부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글씨는 아주 중요하다고 새빨랑으로 적어놨는데 한 번만 들으면 알 수가 있다고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는 요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대로변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동네의 골목 안에 골목 안 정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골목 안에 여기 가보면 여기가 이렇게 각지가 진 집이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코너에 있는 집이야. 근데 여기에 1층에 가보니까 여기에 있는 주인이 요 안에서 살면서 연세가 지긋하는 아주머니께서 여기에 계란집을 운영해. 계란 가게를, 계란을 팔아. 그러면 여기에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뭘로
사용되고 있어요? 주거 외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이 된다. 지금 우리 무슨 법 배우는지부터 다시 한번 뭐라? 우리 지금 무슨 법 배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거 안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 임대차에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가 되었던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고 안 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미등기 무허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미등기 주택의 전세에도 적용이 되며 전세 보증금으로 다루어진다.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세 얻어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전세권을 설정을 하진 않잖아요. 올 보증금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그냥 뭐라 그래요? 전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채권적 전세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갑니다. 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자, 이걸 이해하라고 옆에다가 민박, 콘도, 펜션 이렇게 한번 적어봐.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민박도 사람 사는 거잖아요. 주거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일시적으로 쓰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해만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끔 시험 지문에 베이스로 깔아지는 지문이에요.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를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민박 콘도 펜션은 그냥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건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새카만 네모 2번에 가보면 대항력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어딘지 찾았죠? 예,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한 장을 넘겨서 475쪽에 갑니다. 475쪽에 가면 제목을 보는 거예요. 제목을 보는 거예요. 양갈로 1번에 가면 보증금은 뭐라고 있냐면 우선 변제라고 해서 옆에 땡땡하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나 적어줘요. 자, 우선 변제권. 자, 거기서 또 책을 한 장을 넘겨봐요. 자, 책을 또 한 장 넘기면 양갈로 2번에 476쪽에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옆에는 땡땡하고 뭐라고 적어주냐면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적어줘요. 자, 그러니까 다시 교재가 앞장으로 가야 되겠죠. 472쪽. 자, 472쪽으로 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요한 단어 3가지예요. 이 3가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단어예요. 자, 뭐라고요? 대항력이면 대항력이 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고쳐 적으라 그랬다, 그죠? 옆에다가 땡땡하고 뭐라고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 있어요. 요 3가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서 가장 틀을 잡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주택이 있어요. 자, 이렇게 2층짜리 주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임대인이 있고 여기는요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여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뭐 월차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임대인은 야에게 일정한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요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얘한테 넘겨주는 거.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야가 여기에다 보증금을 주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자, 보증금 얼마에? 그냥 계산하기 쉽게 1억에.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통상 이걸 몇 년으로 계약하냐면 2년으로 계약.
2년으로 계약한다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1년 계약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따 이걸 배우는 건데 이걸 갖다가 최단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하고 요렇게 요런 거를 얘한테 이렇게 딱 주면 여기는 임차인은 얘한테 요 집을 2년 동안 살게 해줘야 되는데 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얘한테 뭐를 돌려받아야 돼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야는 얘한테 요 집을 어떻게 해요? 반환을 해야 돼요. 이런 관계를 따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면 돼. 자, 여기 있는 임차인하고 야들 둘이가 보증금 1억에 임대차를 2년을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아주 오손도손 밥도 나누어 먹고 음식물도 이렇게 계속 나누어 먹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잘 지내다가 2년이 딱 끝나면 서로 돈 돌려주고 이사 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세상이 이렇게 살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죠? 그래서 야가 어쩌면 야가 중간에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매도로 넘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을 그냥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집이 뭘로 넘어가요? 경매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이 야에게 나머지 기간 동안을 살게 해주고 반대 입장에서 내가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걸 요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해요. 뭐를 갖춰야 되면 대항력을 갖춰야 돼. 대항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요건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다. 그죠? 요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봅니다. 자, 우리 교재 472쪽. 472쪽.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 또는 경매된 경우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밑에 뒤에 있는 거는 쓸데없는 소리고 우리가 금방 봤던 얘기를 예쁘게 적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는 요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떤 거를 갖추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돼요. 자, 조금 이따 이 내용이 나올 텐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면 주택에 인도를 해야 돼요. 자, 주택 인도는 뭐냐면 이사 들어가야 된다. 이사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뭘 해야 되면 주민등록을 해야 돼. 주민등록을 다른 말로 뭐냐면 이게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를 하면 언제 대항력이 발생하냐면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요. 자, 우리가 이따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기는 요 대항력을 공부하다 보면 머릿속에 뭐만 남느냐면 그 다음날 0시란 단어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뒤에 가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요 0시라고 하는 건 언제만 발생하느냐면 대항력에서만 발생해요. 다른 데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에서만 이게 따라다녀요. 근데 이따가 물으면 99.9%가 모든 데 0시가 따라다녀요. 이거 진짜예요. 대항력은 오로지 0시는 대항력에서만 발생해요. 자, 그 밑에 가서 양갈 1번의 대항요건, 자, 동글림이 1번의 자연인인 임차인의 대항요건.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하면 전세권으로 가는 거지. 당연하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뭐하고? 인도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대항요건을 갖춘 때는 언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겨. 자, 요 그 다음 날이 정확하게 언제냐면 그 다음 날 0시. 그 다음 날 0시.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오늘이 3월 10일이죠. 그렇죠? 자, 오늘 이사를 들어갔어요. 이사를 들어갔고 오늘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면 3월 11일 오전 0시 이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자, 기억으로 내려갑니다. 자, 기억에 내려가 보면 임차인 가족 중 1인의 주민등록은 무방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알았으면 여긴 요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을 할 때 여러분들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다 전입신고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1명만 되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 얘기가 나중에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느냐면 4명이 다 들어가 있다가 3명이 빠져나와도 대항력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유지된다. 요거 관계를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세대원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전입신고 시 다가구 주택은 지분만 기재하면 되고 다세대 주택은 지분과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대. 자, 요거 이제 또 다시 이제 칠판 잠깐만 봐요. 자, 칠판 잠깐만 봐요. 또 공법 시간으로 잠깐만 갈게요. 공법 시간으로 잠깐만. 공법 시간에 가면 여러분들 그 건축법을 배워요. 건축법에 가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나오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거 혹시 한 개가 뭐 빠졌는지 뭐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자, 단독주택. 공간은 우리랑 관련이 없잖아. 공간 빌려주지 않잖아. 울산시장 쓰는 공간 이제 없어요. 다른 거로 다 용도로 갔어. 이거란 말이야. 요게 단독. 그러면 공동주택은? 기숙사도 우리랑 관련이 없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요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주민등록을 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질문을 하면 사실은 질문하는 사람들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서 대답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요거는 주인이 몇 명? 한 명. 이거 주인이 몇 명? 여러 명.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만 하면 되느냐면 지분만 하면 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왜? 아파트 해놓고 지분만 적으면 다 질 거야. 가장 쉬운 표현을 했잖아. 아이고, 지분에 1000세대가 있으면 다 아파트 1000개가 다 질 거냐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뭐까지 해야 돼요? 동호수. 이거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주민등록에서 시험 문제에서 항상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독, 다중, 다가구. 요거는 뭘 끄지면 지분까지 하면 돼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지분 플러스 뭘 해야 돼요? 동호세. 근데 이게 시험이란 건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시험 문제 아무도 안 틀려요.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틀려요. 근데 이게 왜 틀리느냐 하면 자, 저를 한번 봐줘요. 여러분들이 이거 적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시험 문제가 이걸 묻는다는 거야. 요 중에 한 개를 딱 갖고 오면 이게 갑자기 야한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묻겠어? 안 물어요. 그 여기는 요거를 묻는 거라. 그 순간적으로 이게 단독인지 공동인지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낸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건 뭐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얼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면 고객들의 질문의 90%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이거 똑바로 대답 못하면 그냥 실력 없는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니은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내용들은 살짝 여기까지만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잠깐 한번 가보느냐면, 우리 교재에 가보면 473쪽에 판례 사례가 나와요. 판례 사례가 나와요. 자, 거기에 2번에 한번 가볼게요. 2번에 민법에는 이 판례를 많이 배울 거예요. 우리 요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살짝 구경하는 거예요. 자, 2번에 가보면 2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2번의 두 번째 줄.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뭘 해야 해요? 수리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이걸 현실로 대입시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다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전산에 들어가야 돼요. 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 뜻이고, 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3번, 아까 봤던 내용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어떻게 해요? 포함된다. 그죠? 아까 했던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여기에 전입신고된 사람이 일부가 나와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473쪽 보충학습 가볼게요. 보충학습. 자,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판례상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현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층 101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부상에는 1층 101호인 경우 현관문에 붙여 있는 것과 등기부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여기에서 대항력이라고 뭐라 그랬냐면, 이 집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되거나 정례가 되거나 경매가 되더라도 야가 이러한 요건만 갖춰져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임차인이 자기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 위에 거는 100% 맞아요. 근데 경매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경매가 딱 진행되는 순간에는 여기는 요거를 적용받지 않고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한 권리 분석에 의해서 이게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인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474쪽에 동그라미 4번 갈게요. 자, 동그라미 4번 경매에 의한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에요. 경매에 의해서는 임차권이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자,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어지는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임차권은 어떻게 되면 소멸돼요. 그런데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그러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밑줄 그어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따로 밑줄을 그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선순위란 뜻이에요. 선순위. 자, 우리가 이따 경매를 배워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선순위예요. 그럼 여기 있는 선순위는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여기에 있는 이 대항력을 먼저 갖춘 거예요. 요랬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건 이따가 경매를 조금 배워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으로 내려와서 임대지위의 승계에 가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임대차에서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해요? 존속해요.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임대차 관계가 존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내용은 여기까지만 배우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뭐가 돼요?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주택의 인도는 그냥 이사만 들어가면 돼요. 이사 들어갈 때 온 포장했는지 반 포장했는지 미약가로 갔는지 안 물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입신고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내용이에요. 단독, 다중, 다가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독주택은 집은 거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은 집은 플러스 동호수. 주민등록 전부가 세대가 다 들어가야 되고 일부가 들어가야 되고.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한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한글 공부. 자, 이 한글 공부는 뭐냐면 이런 걸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건 경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건 경매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이 집주인이 있으면 이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은행에서 돈 하나도 안 빌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 가슴에 손까지는 않더라도 남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저한테도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집에 다수의 사람들이 은행에 돈 빌렸다 안 빌렸다 그건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임차한 이 집의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많을까 안 빌렸을 가능성이 많을까? 빌렸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는 몰라요. 돈 받을 권리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야가 제때 돈 줄 거 주면 이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 받을 사람 누구에게가 돈을 주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이 집을 그냥 도저히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국가 권력기관에다가 즉 법원에다가 얘기해서 나 이 집 팔아서 돈 찾아갈래요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경매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는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집이 뭐가 되었을 때만 나오느냐면 경매나 공매 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평상시에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가 전혀 써먹히지 않습니다. 이 집이 양도되거나 이게 만약에 상속이 되거나 증여가 되었을 때는 이건 그냥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여기에 있는 과거의 임대인의 지위를 갖다가 야가 그대로 다 승계를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집이 경매가 나왔을 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만 뒤에 가서 우리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 한글 공부. 그래서 요거 한번 차이를 한번 찾아보자고. 경매나 공매시는 똑같아요. 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우선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변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최우선에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뭐 어떤 말장난 같은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 자 여기에 이제 줄이 딱 예뻐요. 여기 줄이 예뻐서 요분들 예를 든 거예요. 요 줄이 예쁘다고. 이렇게 줄이 딱 맞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분이 A, B, C, D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요 줄이 딱 맞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앞에 사람이 경매나 공매 시에 앞에 사람이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을 받고 나서 뒤에 사람이 받아가는 거야. 뒤에 사람이 받고 나서 돈 받을 돈이 있으면 받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계신 선생님이 여기 있는 C라는 선생님이야. 그럼 C라는 선생님이 돈을 받고 나서 남으면 뒤에 있는 D라는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거야. 그러면 제일 뒤에 계신 D라는 선생님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손치더라도 순서가 안 되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이건 우선 변제권. 자,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물론 이게 요건은 우리가 안 배워서 그냥 한글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우리 요 뒤에 계신 D라는 선생님이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순서가 필요 없어요. 최우선 푹 날아서 여기 가서 일정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가는 걸 갖다 뭐라 하면 최우선 변제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한글상으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여기는 우선 변제권을 배웁니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앞에 사람 받고 돈이 남으면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없으면 못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매와 공매 시에만 써먹힌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교재 갈게요. 자, 우리 교재 475쪽. 양갈로 1번. 보증금의 우선 변제. 동그라미 1번. 보증금의 우선 변제 요건. 대항력과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언제냐면 경매 절차에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선 변제권. 자, 그러면 여기 요 책에 있는 거를 순서만 잠깐 바꾸어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 것을 갖다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자,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A, B, C, D에 있으면 여기 있는 요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받느냐면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받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사람 먼저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어야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선 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단어를 알아야 되느냐면 선순위 권리는 저해하지 못한다. 앞에 사람이 돈을 받고 남아야만 내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선 변제권이 되려고 하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잠깐만 한 장을 살짝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 교재를 살짝 한번 넘겨봐봐요. 자, 어디에 있는 것이 그림이 잘 보이는 데를 한번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자, 우리 교재의 두 번째 박스가 딱 보이죠.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예쁘게 정리가 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항 요건에다가 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은 뭐가 돼요? 우선 변제. 자, 거기에 있는 그게 원래 표현인데요. 요걸 우리 책의 앞에서는 475쪽에 475쪽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자, 475쪽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475쪽. 한 장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춘 그 다음 날 이후에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날부터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고 그 이후에 대항력권을 갖춘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그죠? 이 책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설명을 차분하게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번째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우선 변제권을 갖추려면 제일 먼저 뭐를 갖춰야 하면 대항력을 갖춰야 돼. 대항력에다가 뭐를 받아야 되냐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 대항력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발생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해요. 당연하게 여긴 요 플러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 중에 먼저 갖춘 날짜가 대항력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해요. 나중이 되는 거예요. 한글이 너무 어려웠나? 이게 예를 들어서 대항력은 1월 10일이고 확정일자가 날짜를 일부러 많이 띄우는 거예요. 1월 15일 날 받았으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해요? 그러니까 나중날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두 개가 다 갖추어진 날 뭐가 발생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 우리 책은 지금 이걸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글을 읽어서 어려워요. 제가 조금 이따가 도표로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책에 있는 걸 도표로서 설명할 거예요. 자,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는 거를 얘기하는데 대항력은 위에 있는 거 이대로 오는 거 문제 없죠? 네. 자, 그럼 여기 이 확정일자는 뭐냐면 여기 이 확정일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다 자기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 전셋집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이 다른 데 지방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대학을 다닐 때 원룸을 구했을 때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건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는 증명서인데 이거는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것은 법원, 공증인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찍어줍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돈 얼마 들었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전자계약이라는 거 배웠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가 저절로 생성이 되어요. 이런 얘기. 자, 이 공증인 사무소가 뭔지 우리 살면서 안 봤어요? 법원 앞에 가야 있어. 다른 데 없어. 이거 공증인 사무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 중에서 이 업을 이 내용을 취급하시는 분이 있다. 그죠? 여기 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찍어주는데 여기에 있는 확정일자의 효력은 이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날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따지느냐 하면 이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에요. 여기는 요 임차인과 은행이 돈을 누구가 먼저 받아가느냐를 따진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운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어떤 사람이 언제 했느냐면 지금 우리가 3월 달이니까 과거로 조금만 돌아갈게요. 2월 10일 날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임차인 A라는 사람은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2월 11일. 이거 여러분들 요번 시간에 제가 오늘 수업을 조금 더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물으면 다 아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물으면 하나도 몰라. 이거는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한다 그런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하면 뭐가 돼요? 그 다음 날 0시. 그럼 그 다음 날 0시가 뭐예요? 2월 11일 오전. 이랬나요? 자, 그런데 야가 확정일자를 두 개를 갖고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3개 정도를 따져볼까요? 자, 여기는 확정일자를 야가 언제 받았느냐면 2월 10일 날 받은, 아이고, 뭐 2월 10일 날 해도 먼저 2월 9일 날부터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2월 15일 날 받은 거 2개만 갖고 할게요. 뭐 똑같아. 2월 10일 날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순서상 2월 10일, 2월 15일. 헷갈릴까봐 일부러 날짜를 조금 먼저 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느냐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거 지금 틀리면 안 돼. 왜냐하면 대답할 때 틀리는 건 괜찮은데 틀리면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2월 11일 오전 0시. 근데 야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냐면 2월 9일. 교수님 확정일자를 왜 먼저 받아요? 아무도 안 뭐라 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도장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사 안 들어가도. 그러면 야들 둘이가 합쳐진 늦은 날이에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해요? 정확하게 나 귀가 안 들려요. 내가 누구 닮았는가 봐. 옆에서 또 누가 얘기해 줘야 돼? 2월 2개 중에 늦은 날이잖아. 2월 11일 오전 0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월 11일 오전 0시. 2월 10일. 똑같이 늦은 게 야가 11일이잖아. 그럼 야가 더 늦잖아. 문제 없죠? 네. 그럼 여기도 적어줄게.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면 맞춘다니까. 근데 우리 책에서 아까 읽어봤잖아요. 뭐가 하면 이게 지금 이거 해석이 우리 책에 적은 거 이거예요. 자, 그러면 2월 15일 날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2월 15일.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이게 따라온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 믿었죠, 그죠? 지금도 따라오잖아. 2월 15일. 잠깐. 자, 다 치우고, 다 없애고. 자, 백지. 자, 백지. 다 백지. 여기에 있는 우선 변제권은 야와 야가 합쳐진 앞선 날, 뒷날. 이거 더하기 하는 거야. 교집합 찾는 거야. 교집합. 그러면 여기 있는 야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 2월 11일 오전 0시야. 그럼 야는 2월 15일이면 야가 빨라, 2월 15일이 늦죠? 그러면 0시가 나오면 안 되지. 야는 없어졌지. 이제 0시는 없어졌지. 그럼 여기 언제가 돼요? 2월 15일이에요. 그냥. 느낌 와요? 더하기. 교집합. 문제 없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뭐 그냥 너무 쉽지. 이제 또 은행에 돈을 언제 빌렸냐가 문제가 되잖아. 은행이. 자, 그래서 은행에서
근저당을 언제 설정을 했느냐예요. 그럼 우리가 쉬운 걸 하자고. 자, 요거는 하나는 은행에서 돈을 언제 빌렸냐면 2월 9일 날 빌렸다고. 그러면 근저당이 빨라요? 우선 변제권이 빨라요? 근저당이 빠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은행이 근저당. 자, A가 근저당. 여긴 요거 뭐냐면 요게 임차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데 야가 은행에 의해서 이 돈을 언제 빌려줬느냐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2월 16일 날 돈을 빌렸어. 2월 16일 날 돈을 빌렸어. 그럼 누구가 빨라요? 임차인. 그럼 요거는 이제 임차인이 우선되지. 요거는 저당권자가 우선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가 확정일자를 여기에 있는 2월 요게 날짜를 조금 하나만 더 바꿔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게 2월 1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우선 변제권이 2월 15일 날 발생했고, 은행에서 2월 16일 날 돈을 빌렸을 때는 당연하게 임차인이 요거는 이제 앞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요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은행에서 2월 15일 날 저당권을 설정을 했으면 임차인이 빠를까, 은행이 빠를까? 같은 날.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날이 2월 15일이라고요. 2월 15일. 은행에서 돈을 얼마를 빌려줬는, 언제 빌렸냐면 2월 15일 날 빌려줬다고요. 누구가 빠르냐고. 아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자유롭게 대답을 한번 해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임차인이라고 말하시는 분의 답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뭐가 들어있어요? 네? 아, 우선 변제는 알아요. 우선 변제인데 우선 변제라고 된 게 우선 변제 요건에 여기 가보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거든. 그럼 여기에도 머릿속에 뭐가 되냐면 그 다음날 0시가 들어가는. 아니, 뭐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 두 개 중에 늦은 날만 따지는 순간에 0시는 없어진다고요. 그럼 여기도 15일, 여기도 15일이면 요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0시가 있고 야는 9시를 떠올리는 거야. 그게 없다고요. 이거는 이게 안 분배당이라고. 자, 조금 느낌이 와야 돼. 그죠? 조금만 느낌이 오면 돼. 조금만. 뭔가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으면 우리가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요게 이해가 돼 있으면 우리가 책을 보는데 책에서는 쉬운 거 두 가지만 나와 있고 여기 동순위까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교재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 이후에 계약 증세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러나 계약 증세의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고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대항요건을 갖춘 날은 다음 날에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지금 어디까지만 설명하냐면 우선 변제권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경우와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경우를 지금 여기에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 그런 느낌이 난 게 와요?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읽어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계약 증세의 확정일자를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고 대항요건을 갖춘 데는 대항요건을 갖춘 날에 다음 날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고 우선 변제권 이게 나중에 생길 때는 우선 변제권이 그 다음 날 생긴다라는 뜻으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보면 요 정도만 여기서는 하나의 내용만 보면 되겠다. 그죠? 이것만 보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도 뭐 그렇고 자,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교재에 이제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해요. 자, 요것만 보고 자, 말씀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선순위를 저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까 무슨 얘기였냐면 자, 여기에 이제 A번에 근저당권자가 있고 B에 임차인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여기는 임차인은 이 집이 경매에 예를 들어서 2억이 넘어갔을 때 여기는 근저당이 1억 5천이 되어 있으면 1억 5천은 누구가 먼저 받아간다는 거예요? 근저당. 나머지 5천만 임차인이 어떻게 해요? 받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1순위는 거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친구분이 이게 만약에 다른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1순위의 근저당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집의 대충적인 시세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울산의 아파트 값이 약 4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0.8 정도가 경매에 간다고 보면 얼마냐면 3억 2천이. 그럼 이 집에 만약에 2억이 이 정도 되면 2억의 근저당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2억 이상은 안 돼요. 과거에 했더라도. 그러면 2억 가고 나면 남는 게 얼마예요? 1억 2천. 그럼 여기는 요 임차인은 이 집에 최고로 많이 해봐도 1억 2천 이상이 있으면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돈 날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우선 변제권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데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는데 별 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기 2순위에만 가도 앞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한 개니까 계산하기 쉬우니까 내 돈이 안전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야보다 앞서면 다 받죠. 다 받습니다. 그죠? 하늘이 두 쪽 나도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시아버지, 시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뭐를 설정해요? 전세권을 설정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거,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법원이나 공정인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찍어주고 효력은 당일날 확정일자를 찍는 당일날 발생을 해서 여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서 누구가 더 빠르냐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게 차이가 있구나. 여기에 주민등록과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언제 했을 때 우선 변제권이 언제 생기고 은행과 누구가 빠르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우리 교재 하나만 더 볼 거예요. 476쪽에 조금만 더 하고 있을 거예요. 자, 476쪽에 가면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개념은 경매나 공매 시에만 아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지울게요. 자, 요건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면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변제권에서 대비하자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법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는 우선 변제권은 금액이 얼마든지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기 봤는데. 근데 이게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요건이 뭐냐면, 소액 보증금. 자, 이 소액 보증금은 어떤 경우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자,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걸 따져서 남의 집에 임차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그건 못 따지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거 많이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런 조건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그 못 사는 분은 한 푼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 그럼 못 받으면 어디 가서 해야 돼? 신정지하도 가고 우정지하도 가고 부산역에 가고 서울역에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가 아니고 요건이 뭐냐면 소액 보증금 중에서 뭐예요? 일정.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일정액은
최소한 지하도 가서 박스 깔고는 살지 말고 조금 환경이 나쁜 데 가서 살 수 있는 돈 정도는 먼저 받아가게 해주는 게 이게 뭐냐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교재의 476쪽에 갑니다. 476쪽. 동그라미 1번. 자, 우리 새파란 글씨로 예쁘게 되어 있네요. 주택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중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른 담보 물건자보다 우선해서 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변제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소액 보증금 해야 돼. 그리고 야는 뭐는 갖춰야 되냐면 대항력은 갖춰야 돼. 그러면 대항력은 갖춰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갖추지 않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 그죠? 우선 변제권에서 뭐를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 근데 최우선 변제권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소액보증금은 제가 여기 요 표시했다는 거는 중요해서 표시한 거 아니에요.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금액을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전국이 4개 권역으로 나눠져요. 아이고. 자, 요거는 소액보증금이 전국이 이제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느냐 하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요. 자, 그 지역이 이 소액보증금이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지, 이 4개를 달달달 외우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자, 우리 교재를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교재를 한 장 넘겨서 478쪽 가볼게요. 478쪽. 지금 현재 소액보증금은 전국이 제일 밑에 줄입니다. 박스 위에 제일 밑에 줄. 제일 위에 박스에서 밑에 줄. 자, 2018년도 9월 7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은 얼마예요? 서울 1억. 아이, 1억 아니잖아. 1억 1천이죠. 1.1억이잖아. 소액보증금이 얼마냐면 1억 1천만이에요. 그럼 1억 1천만 원을 이하일 때만 책임을 져주는 것이 1억 1천만이 넘으면 소액보증금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 1억 1천만 원을 다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얼마라고요? 3,700만. 자, 여기에 3,700만 원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3,700만 원까지예요. 까지. 왜냐하면 이 까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두 3,700만 원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최고로 많이 주면 얼마 준다고? 3,700만 원이 끝이라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3,700만 원이고 3,700만 원까지.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이거 외울 수 없습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사는 게 우리가 어디에 살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아? 광역시. 광역시 얼마야? 아, 빨리 찾아봐. 얼마야? 6천. 박스 보는 방법 모른다, 그죠? 어? 얼마까지? 2천만 원. 얼마까지? 2천만 원. 요거 2개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놓자고. 나머지는 금액이 외울 수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셔야 돼. 서울특별시는 아셔야 돼. 이게 써먹힐 때가 있으니까. 자, 다시 옵니다. 최우선 변제권과 여기는 우선 변제권은 언제만 써먹혀요? 경매와 공매 시에만 써먹혀요. 자, 이 최우선 변제권은 아까 이 돈 받아갈 수 있는 사람 순서 중에서 아까 예를 든 거 A, B, C, D, D나 E는 경매 넘어가면 돈 안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요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고 야가 대항력을 갖추면 전부는 아니지만 요 중에 서울을 예를 들어서 1억 1천만 원일 때는 3,700만 원까지, 울산일 때 6천만 원일 때 얼마냐면 2천만 원까지는 몇 등 받아가면 1등. 진짜로 1등은 아닌데 어쨌든 1등이에요. 진짜로 1등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경매 집행 비용 같은 건 먼저 받아가요. 그래도 얘한테 이 돈은 무조건 가요. 그래서 요 돈이라도 받아 나가서 조금 환경이 나쁜 데 가서 살 수는 있지만 지하도 가서 살게끔 안 해주는 게 이게 뭐냐면 최우선 변제권.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해 주는데 여기는 소액 보증금은 전국이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요? 4개. 이건 아시는 전국이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지방마다 다른데 서울은 1억 1천만 원대 3,700만 원까지, 울산광역시는 6천만 원대 2천만 원까지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확정일자는 갖추고 있어도 되지만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갖추면 나중에 야는 소액보증금을 먼저 받아가 나와서 남는 거는 뭐를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권에 해당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만 놓고 따졌을 때는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받는 데는 관계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왜 여기에 요까지라는 말을 쓰느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자, 우리 교재 한 장으로 다시 한 장 앞으로 갈게요. 자, 거기에 476쪽에 동그라미 2번, 476쪽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소액보증금 합계액의 제한. 소액보증금의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밑줄.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그 집이 경매가 예를 들어서 4억에 넘어갔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여기에 6천만 원짜리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2천만 원씩 가져가는데 임차인이 20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0명이 있으면 얼마나 가요? 4억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 돈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서는 뭐를 하느냐면, 여기에 소액 임차인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 있는 이 경매가 넘어간 가액에 얼마를 못 넘어가냐면 2분의 1을 못 넘어가는. 그럼 아까 4억짜리 같으면 2억은 소액 임차인이 나누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2천만 원을 못 받아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 말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실제로 우리가 뭐밖에 못 배운 거냐 하면 주택임대차 보험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 여기까지 배웠어요. 이따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배울 때 요 글자 그대로 써먹어요. 그래서 이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자, 칠판은 지우지 않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